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CCTV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그의 모습이죠. 새벽 3시 부산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나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카드 사용 내역도 끊어졌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녹아 사라진 것처럼요. 그런데 부부가 실종되기 8일 전 한 여인이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부부 실종 수사가 시작되던 바로 그날 그녀는 다시 외국으로 떠났죠. 과연 이 일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2017년 5월 22일 밤 11시,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연극배우 최성희 씨가 돌아왔습니다. 연기 강의를 마치고 장을 본 그녀는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15층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최성희 씨는 30대 초반의 연극배우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된 신혼부부였죠.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4시간 후인 새벽 3시, 남편 전민근 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업자와 함께 새벽까지 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동업자의 차를 얻어 타고 아파트 앞에 내렸죠.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전민근 씨는 30대 중반의 자영업자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남자였어요. 아내를 무척 아꼈고 결혼 후에는 더욱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인들은 말합니다. 전민근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후 부부는 감쪽같이 사라졌죠. 이상한 점은 집에 들어가는 모습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파트 출입구, 지하 주차장, 심지어 비상계단까지 모든 CCTV를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4시간 경비가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출입 통제도 비교적 엄격한 편이었죠. 15층이라는 높은 층에서 베란다나 창문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6월 7일이었습니다. 전민근 씨의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한 거죠. 이미 실종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민근 씨는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며칠 연락이 안 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어머니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벨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봐도 부부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사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부부가 생활한 흔적은 5월 22일 이후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5월 22일 최성희 씨가 장을 본 기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휴대폰도 그날 밤을 끝으로 꺼진 상태였죠. 은행 계좌에도 움직임이 없었어요.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 부부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경찰은 한 가지 공통된 증언을 듣게 됩니다. 부부를 괴롭히는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 여자의 이름은 장모 씨였습니다.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장 씨가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괴롭혔다고요. 특히 최성희 씨가 다니던 정신과 의사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환자가 어떤 여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상담했다는 거죠. 경찰은 장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 씨가 부부 실종 직전에 한국에 입국했다가 수사 시작과 동시에 출국했다는 점이었어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장 씨는 5월 6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바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그날 노르웨이로 출국했죠.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행동이었을까요? 장모 씨와 전민근 씨의 관계는 고등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전민근 씨 곁에는 항상 장 씨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여동생과 오빠 같은 사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했죠. 친구들은 두 사람이 서로를 무척 아끼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한 후 두 사람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장 씨의 첫 번째 결혼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어요. 장 씨는 그 원인이 전민근 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의 첫 남편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장 씨와 전민근 씨는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고 해요. 서울에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전민근 씨가 군에 입대하던 날의 일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연인을 군대에 보내는 여자친구처럼 행동했어요. 입소를 시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민근 씨의 군 복무 기간 중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면회를 가거나 휴가 때 만나는 모습들이 당시 친구들의 SNS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당연히 미래를 함께할 것으로 보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민근 씨가 제대한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멀어졌고 장 씨는 2008년 지금의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돼요. 2012년 재혼한 후 2014년에는 노르웨이로 이주했습니다. 한편 전민근 씨는 2015년 최성희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인연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재혼 후에도 전민근 씨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해요. 전 남편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몇 시간씩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통화 빈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일 때도 있었지만 갑자기 일주일에 3번씩 전화가 올 때도 있었어요. 전민근 씨는 이런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장 씨가 왜 이런 행동을 계속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남편과 노르웨이에서 새 삶을 시작했는데도 끊임없이 전민근 씨를 괴롭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 씨의 지인들은 그녀가 자신의 불행한 삶을 모두 전민근 씨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것도, 두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이가 병으로 일찍 사망한 것도 모두 전민근 씨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민근 씨는 왜 그런 괴롭힘을 묵묵히 견뎠을까요? 친구들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장 씨에게 느꼈던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당시 경제적 능력도 없었고 장 씨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결국 전민근 씨는 1년 가까이 잠적을 하며 장 씨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는 인연에서 악연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던 거죠. 장 씨의 괴롭힘은 전민근 씨와 최성희 씨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부부가 결혼하기 2달 전, 장 씨는 갑자기 최성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민근 씨와 결혼하지 말라며 직접적인 협박을 가한 거죠. 최성희 씨는 이 일로 인해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시아버지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릴 정도였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느끼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가족들은 결혼식 당일 보디가드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장 씨가 결혼식장에 나타나 소동을 벌일 가능성을 우려한 거였어요. 다행히 결혼식 당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결혼 첫날부터 누군가의 위협을 받으며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장 씨의 괴롭힘은 결혼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전화 통화가 주된 방법이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최성희 씨는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최성희 씨가 특정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환자가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상담 기록에 남겨져 있었어요. 부부는 이런 상황을 견디며 6개월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그들은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듯 갑자기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부부가 실종되기 16일 전인 5월 6일, 장 씨는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한국까지는 20시간이 넘는 긴 여행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장 씨의 부모조차 딸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경찰이 장 씨의 부모를 찾아가 확인했을 때 아버지는 화를 내며 노르웨이에 있는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어요. 장 씨의 부모는 딸이 한국에 왔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해외에 사는 자녀가 고국을 방문하면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장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입국했던 겁니다. 장 씨는 한국 체류 중 현금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여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기록이 남지 않는 숙박시설만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8일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혼자 찜질방과 모텔을 다니며 여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장 씨가 노르웨이로 출국한 날짜 역시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휴가 일정 때문에 혼자 먼저 들어왔고 남편의 휴가가 끝나서 함께 돌아간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출국 날짜가 묘하게도 6월 7일이었습니다. 바로 전민근 씨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날이었죠. 부부 실종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바로 그날 장 씨는 한국을 떠났던 겁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장 씨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즉시 출국했다는 점들이 모두 의심스러운 행동들이었어요. 경찰은 장 씨를 핵심 용의자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한국으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갈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어요. 노르웨이에서 전화조사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전화조사에서 장 씨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온 구체적인 일정이나 머물렀던 장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부모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혼자 다녔다는 주장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수사진은 장 씨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현금만 사용하고 기록이 남지 않는 숙박시설만 이용하고 대중교통만 타는 것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려는 행동으로 보였어요.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출국 날짜였습니다. 장 씨는 원래 6월 10일 출국 예정이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6월 7일에 급하게 티켓을 바꿔 출국했던 겁니다. 바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그날이었죠. 경찰은 99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가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어요. 하지만 98가지는 모두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남은 것은 장 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만이 부부 실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유일한 인물이었어요. 결국 경찰은 2017년 2월 장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국제적인 수배령이 내려진 거죠. 하지만 장 씨는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노르웨이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1년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장 씨를 송환해달라고 요청했고 장 씨 측은 이를 거부한다며 맞섰어요. 노르웨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노르웨이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요청한 장 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법원이 기각 사유로 제시한 것은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장 씨가 부부 실종 당시 한국에 있었던 사실과 결혼 전 부부에게 연락한 것만으로는 그녀가 범죄에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노르웨이 법원의 결정문에는 상세한 검토 과정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했지만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어요.
이 판결로 장 씨는 노르웨이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경찰의 수사는 막다른 길에 부딪혔어요. 핵심 용의자를 조사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 다시 송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장 씨와 전민근 씨의 과거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고등학생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과연 그들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장 씨와 전민근 씨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사람의 과거를 아는 지인들을 만나본 결과 공식적인 장 씨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드러났어요. 장 씨의 첫 번째 남편과의 인터뷰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 씨는 첫 결혼 중에도 전민근 씨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남편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 씨가 서울에 놀러 간다고 하면서 허락을 구했는데 실제로는 전민근 씨와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민근 씨의 군 입대 과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장 씨는 이혼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 앞에서 공공연히 전민근 씨와의 관계를 드러냈어요. 누가 봐도 연인을 군대에 보내는 여자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민근 씨를 입소시키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 씨는 내내 울었다고 해요. 이미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자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며 첫 남편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군 복무 기간 중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면회를 가거나 휴가 때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당시 친구들의 SNS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민근 씨가 제대한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멀어지기 시작했고 장 씨는 1년 가까이 전민근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괴로워했다고 지인들은 증언합니다. 이 시기 전민근 씨는 의도적으로 장 씨를 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장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런 복잡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장 씨는 2008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노르웨이 남성이었어요. 2012년 재혼을 했고 2014년에는 노르웨이로 이주했습니다. 한편 전민근 씨는 2015년 최성희 씨와 결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한 삶을 시작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장 씨는 노르웨이에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전민근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어요. 첫 남편이 증언한 것처럼 몇 시간씩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통화 빈도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올 때도 있었지만 갑자기 일주일에 3번씩 전화가 걸려올 때도 있었어요. 전민근 씨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장 씨의 심리 상태였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 씨는 자신의 모든 불행을 전민근 씨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결혼 실패도, 두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이의 사망도 모두 전민근 씨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가 먼저 전민근 씨와의 불륜 관계를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전민근 씨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왜곡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 씨가 전민근 씨에 대해 깊은 원망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 집착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경찰에 보낸 장 씨의 답변서는 더욱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전민근 씨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갔어요. 연인 사이였던 적도 없고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장 씨는 답변서에서 전민근 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을 조르고 집까지 찾아와 위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장 씨의 이런 주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의문이었어요. 더욱 이상한 점은
타이민이었습니다. 부부가 실종된 상황에서 굳이 전민근 씨를 나쁘게 만드는 이야기를 답변서에 담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런 반응 자체가 장 씨의 심리 상태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죄책감이나 어떤 일에 연루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한편 제작진은 장 씨를 직접 만나기 위해 노르웨이로 향했습니다. 2년 전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장 씨가 살고 있다고 알려진 주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민들에게 장 씨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유일한 한인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예상 밖의 정보를 알려줬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이름만으로도 주소와 연락처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혹시 하는 마음에 장 씨 남편의 이름을 입력하자 연락처와 새로 이사간 주소가 나타났습니다. 검색된 주소는 언덕 위에 있는 빨간 지붕의 집이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한 단독주택이었어요. 그곳이 장 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집에 접근하자 열려있는 창문 사이로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장 씨였어요. 3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민근 씨의 어머니도 함께 노르웨이로 갔습니다. 3년간 매일같이 이 순간을 그려왔다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장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장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자고, 어떤 문제가 있었든 함께 풀어보자고요. 하지만 장 씨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장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었어요. 마침 비번이었던 동네 경찰관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민근 씨의 어머니가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라고, 장 씨 부부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경찰은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장 씨 집으로 가서 뜻을 전달해보겠다고 했어요. 잠시 집안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장 씨 부부는 더 이상 도와줄 것이 없다며 면담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빨리 이 지역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장 씨에게 전할 쪽지를 썼습니다. 그녀가 이 편지를 보고 마음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며 경찰에게 전달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쪽지마저 받기를 거부당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먼 길을 와서 아들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왔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는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나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피하는 걸까요? 노르웨이에서 장 씨를 데려올 방법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송환 요청을 기각한 이상 국내에서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부부가 실종된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목격자들의 기억도 흐려지고 물적 증거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해 다시 송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 씨의 행동 패턴을 다시 분석해보면 여러 의문점들이 떠오릅니다. 왜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한국에 들어왔을까요? 왜 모든 행적을 현금으로 처리하며 흔적을 지우려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부부가 실종된 바로 그 시점에 왜 한국을 떠났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무관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텐데 오히려 도망치듯 출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 씨의 답변서에 나타난 모순된 주장들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입니다.
왜 갑자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전민근 씨를 가해자로 몰아갔을까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친구들과 지인들의 일관된 증언은 장 씨의 주장과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 씨가 전민근 씨를 괴롭히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장 씨만 그 반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법원이 송환 요청을 기각한 것도 단순히 증거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장 씨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관여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의 해결 열쇠는 여전히 장 씨가 쥐고 있습니다. 그녀만이 부부 실종 당시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말로 부부와 만난 적이 없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장 씨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조사받는 것도 거부하고 전민근 씨 어머니와의 면담도 거부했어요. 심지어 편지 한 장 받는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과연 결백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전민근 씨와 최성희 씨 부부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것인지도 알 수 없어요. 부부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전민근 씨와 최성희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아파트 15층 집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부의 실종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어디론가 떠났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범죄에 휘말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부가 스스로 사라진 것이라면 왜 가족들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는 걸까요? 특히 전민근 씨의 어머니는 노르웨이까지 가서 장 씨를 만나려 했을 정도로 절실했는데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를 리 없잖아요. 사고를 당했다면 지금까지 시신이나 흔적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 바로 장 씨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예요. 장 씨의 한국 방문 시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던 행동들, 수사 시작과 동시에 출국한 타이밍, 그리고 지속적인 조사 거부까지 모든 정황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만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장 씨가 실제로 부부를 만났다는 증거, 범죄에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 말이에요. 노르웨이에 있는 장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진실을 말할 생각도 없어 보여요.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더욱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는 때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종된 부부와 장 씨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 사건의 진상도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전민근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바라보고 문소리에도 가슴이 뛴다고 해요. 어머니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최성희 씨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부산의 아파트 15층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민근 씨와 최성희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장 씨는 정말로 이 모든 일과 무관한 걸까요?